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데아는 세계는 우주 저편에 존재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초월한다는 거.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이 세계. 저 바깥의 세계에 있는 거고, 다섯 개 하늘 가운데 최고 높은 최고천 엠피리움이라고 하는데, 그 최고죠. 그러니까 우주 하늘에 여러 개 다섯 개 있는데 가장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달은 중요한 기점이에요. 달 밑은 변화하는 것, 달 위는 변화하지 않는 것, 행성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은 모양이 맨날 바뀌어요. 달마다. 하지만 이 행성들은 원하는 그 주기에 따라서 모양이 똑같이 어떤 그 타원형을 가지고 돌고 변화해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변화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가장 변화하지 않는 핵심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북극성 같은 거는 지구가 도는데 그냥 가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하늘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에 의하면 인간의 영역은 그 육체에 딱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육체를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주 저편에 있는 이데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데아에 있다가 여러분이 태어나면 이 지구, 이 땅에 슉 오게 되는데, 아, 원래는 여기 이데아에 속했던 거죠. 영혼은 이성의 힘으로 육체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저열한 여러 가지 감각을 끊고 잃어버린 이데아 세계를 다시 떠올려 온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타임슬립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올 때 기억을 다 가지고 딴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올 때 뭐야? 이걸 까먹고 이 세계에 태어나는데,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잊어버린 이데 세계를 환기, 다시 기억을 되살려야 합니다. 만약 영혼이 이 일을 못하면 영혼은 육체를 통해 계속 윤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육체 안에 사였는데, 우리는 뭐예요? 육체라는 감옥을 벗어나서 이데아 세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플라톤의 생각은 피타고라스의 철학과도 좀 유행을 관련성이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타고라스 학파와도 교류를 하고 배웠다. 그래서 수학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강조도 왔겠고, 윤회에 대한 얘기도 아마 피타고라스 쪽에서 배워왔을 거가 틀림없습니다. 그다음에 플라톤을 설명하는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동굴의 비유가 있죠. 그래서 플라톤은 이데아를 설명하는 과정을 이제 동굴의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굴의 비유는 유명한 그 국가라는 책이 7권에 나오는데, 소크라테스가 글라콘에게 이제 철학자 역할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비유, 동굴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동굴의 비유는 철학자가 무지한 자를 이끌어야 간다는 계몽의 맥락에서 자주 인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철학자가 무지몽매한 이 그 무지인 그 민중을 어떻게 깨우쳐서 인도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인용을 하는데, 동굴의 비유 첫 단계는 커다랗고 깊은 동굴 안에 있는 죄수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동굴이 있는데, 이렇게 그려야 되거나, 여기서 동굴이 있는데 여기 동굴 입구가 있고요. 요 끝에 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동굴의 죄수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 그 팔과 다리에 묶여 있어요. 몸을 돌릴 수도 없고 벽면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불을 떼면, 그래서 불이 나가게 되면 여기 이제 동굴 벽에 그림자가 생겨겠죠. 죄수는 이데아의 세계를 모른 채 물질적인 현실 세계 안주에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우리는요, 진짜 세계를, 이데아 세계를 못 보고 동굴에 갇혀서 고개도 못 돌려요. 이쪽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냥 항상 동굴 벽면, 그러니까 그림자만 있는 벽면만을 보게 되는데, 동굴 벽과 입구 중간에는 이렇게 담이 하나 있고, 담 뒤에는 불빛이 켜져 있어. 아까 얘기했던 불빛이 켜져 있고, 담과 불빛 사이로 인형술사에서, 여러분 인형놀이처럼 인형을 갖고 이렇게 움직이면 사물들을 들고 오가고 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인형놀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림자로. 여기서 불빛은 동굴 밖에 있는 태양의 모방, 여기 태양이고, 사물들은 동굴 밖에 이데아 세계에 있는 진짜 실물들의 모방이에요. 그러니까 인형들은 진짜 그 이데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방이고,
쇠사슬에 묶인 죄수들은 불빛에 생긴 동굴 벽면의 그림자를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굴 벽면에 생긴 그림자 놀이를 진짜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죄수들은 이 그림자를 현실로 여기고 탐구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세계 모든 것은 동굴 안쪽 벽에 투영된 그림자 같아요. 우리는 이 허상에서 벗어나 동굴 밖의 세계, 즉 진정한 실체자 이데의 세계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 우리 다리와 팔을 묶고 있었던 쇠사슬을 끊고 나가면 되는 건데, 그래서 물질적 차원의 욕망과 관련된 여러 감격들을 끊고 이성적 자유에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옥죄는 여러 가지 그 쇠사슬들은 우리의 욕망하고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우리가 이데아를 못 본다는 건데, 어, 바로 이렇게 그 예지에 의해 그러니까 예지라는 거는 뭐냐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 그러니까 이데아를 볼 수 있는 눈을 의지해서 이성이 되겠죠. 어떤 죄수 하나가 자신의 족쇄를 풀고 고개를 들려 불빛을 바라본다. 이 벽에 있었던 그림자가 아니라 불빛을 보게 되는 거죠. 누군가 그를 억지로 그것에 끌어내어 햇빛을 비추는 곳으로 나오게 해요. 이 동굴 밖으로 꺼내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철학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죄수는 동굴의 어둠에 익숙해져서 그저 여러분이 어두운 곳에 있다가 햇빛을 보면 아무것도 못 봐요. 그래서 태양빛을 못 보죠. 그래서 그는 밤을 기다려 물 위에 비친 실물 혹은 달빛과 별빛에 비친 삶을 보면서 적응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고, 결국 그는 달빛에 적용하고 이에 태양 아래 실물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이제 태양도 이제 직시해서 보게 되는데, 태양이 만물을 관장한 사실도 깨닫게 되죠. 즉 이데아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고, 플라톤이 이제 말하길 영혼의 눈은 이미 시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라는 눈은 이데아를 볼 수 있는 걸 갖고 태어나요. 까먹었지만 영혼의 눈에 새롭게 시력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없던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올바른 방향, 이데아의 방향으로 돌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분리된 선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선의 이데아와 선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플라톤은 이데아를 분리된 선분에 비유해 우리의 지식 수준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네, 선분으로 어떤 게 이제 선으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식 수준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가장 낮은 단계의 지식은 상상이고, 지식은 신념, 사고장형, 완전한 지식 순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상상, 신념, 사고, 완전한 지식, 이렇게 선을 나눠서 지식의 단계를 나눈 건데, 상상은 오직 감각에만 의존하는 경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좀 틀리죠. 상상 우리는 사물하고 다른 사유의 자유로운 연상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상은 감각에만, 물질적인 감각에만 의지하는 게 상상이고, 이것은 동굴에 비유해서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그림자는 존재의 허상일 뿐인데, 동굴 속의 죄수들은 깊은 무지에 덫에 걸려 있고 자신들이 그림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림자 외에는 플라톤이 기만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바로 예술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플라톤은 국가에서 예술가들을 쫓아내야 된다고 얘기해요. 시인들. 왜냐하면 현실이 이데의 모방인 그림자인데, 예술은 현실을 또 모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의 그림자를 또 모방한 거예요. 이데아고요. 그 다음 현실이고, 이걸 세 단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데아, 현실, 예술. 예술은 아주 하등한 거고 쫓아내야 될 거가 되는 거죠. 즉 예술은 모방된 사물을 한 번 더 모방한 것이기에 이데아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상상 단계 다음에는 신념인데, 우리는 보고 만질 수 있는 사물을 관찰할 때 어떤 확실성을 느끼죠. 그죠? 그렇지만
플라톤에게 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뭐 속담처럼 뭐 보는 게 믿는 거다라는 얘기는 보는 게 얼만큼 중요한지를 강조해 주는 말이지만 플라톤한테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플라톤은 본다는 거, 감각한다는 건 믿는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최고의 인식 단계는 이것이 아니라 완전한 지식이다. 이 경지에 이르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물질적인 차원이 주는 현실적 감각에서 해방되고 이데아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이데아론이 됐는데 이제 통치자, 그러니까 국가의 통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이제 아까 국가라는 책이 여기서 중요하겠죠. 그래서 국가에 나오는 문구로 소크라테스가 철인 정치론을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철인이라는 말, 이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철학을 하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아니면 세상의 왕과 통치자들이 철학적인 정신과 힘을 지닐 때까지 또는 정치적 탁월함과 철학적 지성이 한 곳에 만날 때까지 여러 나라와 인류는 결코 악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철학이 국가의 통치와 만날 때만 우리가 악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국가 안에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거는 많이 나오는 건데 이성, 의지, 욕망의 삼각관계라고 보십니다. 이게 이제 균형이 필요한 거죠. 플라톤의 국가는 그의 철학과 이상을 폭넓게 담은 아주 중요한 고전이에요. 플라톤에 의하면 우리는 이제 물질적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감성계, 아까도 얘기했죠. 그 상상적인 거. 그래서 벗어나 이데아를 직관해야 된다. 이게 앞에 했던 철학의 핵심이 되겠죠, 플라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정치적,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굴 얘기를 했었잖아요, 동굴. 이걸 꺼내 나오는 게 사실 우리가 올바른 국가를 만들고 유지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영혼론과 윤리론 그리고 국가론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영혼론, 그다음에 윤리론, 국가론. 영혼론은 뭐야? 그러니까 이데아론이라고 바꿔 써도 될 것 같아. 이데아론. 윤리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윤리론이 개인의 문제라면 이게 공동체의 문제라면 국가야 되겠죠. 유기적으로 연결하려고 했는데 인간은 어떤 유기적이냐가 신체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신체는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머리에 해당하는 건 영혼은 이성, 가슴에 해당되는 거는 의지, 배에 해당하는 건 욕망 이런 거죠. 플라톤에 따르면 머리의 영혼은 지혜의 덕, 그러니까 각각에 있는 거죠. 하나는 신체로 따지면 머리는 영혼, 영혼은 이성, 그 다음에 가슴은 의지, 여기 배라 붙이면 이 배는 그 욕망이죠, 욕망. 근데 이성의 덕은 지혜, 가슴은 용기, 배는 절제. 그러니까 신체적 유기성, 그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의 능력, 거기에 따르는 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때요. 첫째, 둘째, 그다음에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세 그 계급이 지닌 의미가 있는데 절제, 용기, 지혜는 국가의 세 개 계급으로 나눠요. 머리에는 지혜를 지닌 통치자 계급, 뭐 이해되죠? 그럴 것 같고
가슴에는 용기 있는 그리고 국가를 소화하는 계급, 군인 같은 거. 그 다음에 배에는 절제를 발휘해야 되는 생산자 계급이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급을 나누는 거 지금 보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하지만 요런 걸 좀 빼고 이해하면 우리에게 도움을 줄 만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플라톤의 생각은 오늘날 시각에서 보면 말이 안 되고 그런데 우리가 플라톤 언급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는데 플라톤은 이제 민주주의 신봉자가 아니에요. 그때 잠깐 얘기했긴 했는데 그 그리스 도시 국가 중에서 아테네가 민주정을 처음으로 시도한 데지만 이 민주정에 대한 불만이 아주 컸어요. 그리고 아마 플라톤도 소크라테스의 죽음의 원인 중에 하나를 이 민주정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 도시국가 가운데 가장 민주주의 전통이 강했던 아테네에서 플라톤은 민주주의에 대한 반대하는 정치 이념을 펼쳤다고 볼 수가 있는데 플라톤은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아테네보다 스파르타를 더 좋아했습니다. 플라톤은 국가 구성원이 능력별로 배치되어 국가의 유기적인 통합성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전히 이런 그 유기체적인 국가론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마치 대통령이 마치 군주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그 민중을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도 그런데 여전히 자기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잘 맞춰 사는 것이 유기적인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플라톤에 따르면 계급은 가문의 지위나 재산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 감독하는 교육과에서 드러난 개인의 영역에 따라 누구는 통치자 계급에 누구는 생산자 계급에 배정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 능력주의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아유, 틀렸네. 능력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에 따라서 보상을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 이 능력이 안 되면 사회적으로 그 도태되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플라톤이 생각하는 방식하고 되게 유사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세 계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급은 통치자 계급이죠. 통치자 계급을 키워내는 것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플라톤은 철학자가 통치자 혹은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플라톤이 보기에 국가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다스려야 했겠죠. 이런 까닭에 나머지 두 계급보다 통치자를 위한 교육이 훨씬 더 길었고 교육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견뎌낸 자가 국가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 플라톤의 생각한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 능력주의, 영어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리토크래시라고 하거든요. 를 더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플라톤적인 생각하고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맞는지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계급의 역할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신분은 통치자 계급이겠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육체적 활동도 하지 않아요. 오직 철학 탐구와 정치 활동을 합니다. 국가는 적극적으로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인재들을 찾아 육성해야 하고 최고 높은 수준의 식견과 지혜를 교육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철학적 탐구로 이데아를 터득해야 된다는 사실. 두 번째는 전사나 파수꾼이라는데 이 사람은 국가를 지키는 수호자의 계급이고 이들은 그 국가의 그 백성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 일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백성의 안전 보장 외에는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만 하는 거죠. 이 계급은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고 국방을 책임지고 법을 집행합니다. 수호자 계급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사욕이 없어야 되고 헌신적인 용기와 정신과 용기가 또 필요하겠죠. 세 번째, 생산자 계급. 우리 지금 따지면 이제 노동자가 되겠죠. 산업에 종사하는 농부와 어부였고 이 당시 경제사회적 조건에서는 경제활동의 임무를 맡은 이들이 쉽게 욕망을 휘둘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호자의 통치자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서 절제해야 되겠죠. 또 생산자 계급은 경제적 욕구를 그대로 두면 사회는 갈등에 빠지기 때문에 이 계급은 스스로 근면해야 되고 절제의 미덕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부가 지켜져야 되고 보장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 수호자들에게 이제 어떤 덕목들이 요구가 될 텐데, 수호자의 계급과 통치자 계급은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하면 안 돼요? 사유재산이 허용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가족에게도 사유재산 소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는 거죠. 원천 봉사하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통치자의 아이는 국가에 귀속돼서 부모가 아닌 공공에서 양육되고 교육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누구인지도 몰라야 되고, 아이들은 아버지와 같은 여러 사람이 있는 사람들 다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고, 어머니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되었을 것이요. 그러니까 다 누구의 어머니가 되고 누구의 형제가 되고 누구의 자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연이 아니라. 플라톤은 통치자와 같은 뛰어난 사람이 아이를 많이 낳도록 해야 되고 통치자 계급 사이에서 아내를 공동으로 소유하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 일인데. 그래서 정치적인 무관심이 초래한 손해는 나에게 들어온다. 지금 이것도 현재에게도 큰 의미가 있죠. 여러분도 이제 정치에 관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의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처럼 이때도 그랬죠. 사회 재산을 가질 수 없고 엄청나게 긴 교육 시간을 거쳐야 하죠. 통치 계급은 거의 수도승하고 다름없는 생활을 해야 했다. 어린 시절에는 음악과 체육이 중시되겠고, 음악은 지혜와 사랑을 키워주는 교육이고, 체육은 신체 발달, 기계를 키워주는 교육이었겠죠. 교육은 얼마나 엄격했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많은 것들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건강을 위해서 생선과 쇠고기는 구운 것 외에는 먹지 말아야 되고, 조미료도 사용할 수 없고, 이 당시에는 조미료는 이제 소금 뭐 이런 거야 되겠죠. 소금 그 향신료가 되겠죠. 소금은 꼭 필요한 거니까. 플라톤은 자기가 구상한 나라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의사가 따로 필요 없을 거라고, 너무 건강하니까 이렇게 얘기했고, 좀 상급성이 되면 20살 때까지 계산, 수학, 논리학, 국기훈련 이런 걸 배우고, 시험을 치르면 여기서 통과한 사람이 이제 10년간 교육을 하고, 이 가운데 또 학생들을 뽑아서 5년 철학 공부를 하고 35세가 되면 이제 현장에서 자기가 배운 이론을 실습하는 훈련을 15년 해야 돼요. 이로써 공부가 다 끝나면 50살이 돼요. 플라톤이 50살 이후에도 비로소 정치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 그러니까 실천이 사실 이 교육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중요한 일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제 실천적인 게 없잖아요. 그냥 이론적인 것만 보고 사실 그 사람들의 중요한 걸 맡기고 그 사람이 어떤 역량을 발휘하기를 바라는데, 조금 이 플라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실제로 맞지 않은 교육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혹독한 교육을 누가 받겠냐 하는 말에 소크라테스는 답하는데, 진정으로 올바른 사람은 돈이나 명예, 권력 따위는 관심이 없어서 정치의 뜻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올바른 사람이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스스로 통치하라는 마음을 갖지 않으며, 그게 최대한 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통치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교육을 받는 사람은 사실은 정치에도 관심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누가 정치를 하느냐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 그다음에 그 외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통치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표에 대한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죠. 요즘에 나온 뭐냐면 당신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통치를 받고 싶지 않으면 나가서 투표를 하시오, 이런 말이 아마 플라톤에서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사랑이란 잃어버린 자기 반쪽을 찾는 것. 그래서 앞에 나온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는 향연에서 사랑의 탄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본래 인간의 모습은 둥근 몸 하나에 다리가 각각 4개 있었고 머리는 하나, 얼굴 하나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돼 있죠.